1974년도 여름, 울산 앞바다에 해가 뜨기도 전에 불빛 하나가 먼저 켜지는 곳이 있었어요. 현대조선소 제3도크. 그 안에서 수백 개의 파란 불꽃이 동시에 피어올랐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전부 사람이에요. 용접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철판에 엎드려서 불꽃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자세가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 사람만 중간중간 고개를 들어서 눈을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게 뭐가 이상한 건지. 26살 박정수라는 이름의 그 용접공이 왜 자꾸 눈을 깜빡여야 했는지 그걸 알게 된 건 50년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그것도 그의 아내가 오래된 작업복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하고 나서야요. 정수 씨가 울산에 온 건 23살 때였어요. 경상북도 영천의 작은 마을에서 농사짓던 집안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위로 형 둘이 이미 서울과 부산에 나가 있었거든요. 남은 건 놈 반 맞이기하고 어머니뿐이었죠. 그 시절 시골 청년들한테 선택지가 뭐가 있었겠어요? 군대를 갓 제대한 정수 씨한테 마을 이장이 전해준 건 현대조선소 채용 전단지 한 장이었어요. 거기에 적힌 월급이 쌀 20가마니 값이었다고 해요. 정수 씨 어머니가 그 전단지를 한참 들여다보셨대요. 글을 못 읽으시는 분이었는데 숫자는 아셨던 거죠. 아들 손을 잡고 뭐라고 하셨냐면 조심하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심하라는 게 몸을 다치지 말라는 뜻인지 사람들한테 속지 말라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엄마가 아들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어서 그랬는지 정수 씨는 그때 그 말의 무게를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게 되는 거죠. 울산에 도착했을 때 정수 씨 눈에 처음 들어온 건 바다가 아니었어요. 크레인이었거든요.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크레인 수십 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아래로 까만 철판들이 끝없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 철판 하나가 논 한마지기보다 넓었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70년대 조선소가 어떤 곳이었는지 아세요? 지금이야 로봇팔이 용접하고 안전장비가 갖춰져 있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안전모 하나 쓰고 높이 20m 철골 위를 걸어 다녔고 용접할 때 보호장비라는 게 마스크 하나가 전부였죠. 마스크도 제대로 된 게 아니었어요. 필터가 오래돼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들이 태반이었는데 그걸 쓰고 하루에 10시간씩 아크 용접을 했던 거예요. 아크 용접이라는 게요. 전기로 금속을 녹이는 건데 그때 나오는 빛이 보통 빛이 아니에요. 자외선이 눈에 직접 들어가거든요. 의학 용어로 전기성 안염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눈 표면이 화상을 입는 거예요. 한 번 당하면 밤에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프고 반복되면 시력이 조금씩 죽어가는 거죠. 정수 씨가 자꾸 눈을 깜빡인 이유,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런데 아직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시작도 안 했어요. 정수 씨가 조선소에서 일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한 여자를 만났거든요. 같은 경상도 출신인 순이라는 이름의 여자였는데 조선소 인근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정수 씨가 밥을 먹으러 가면 늘 같은 자리에 앉았고 순이 씨는 늘 같은 반찬을 하나 더 올려줬대요. 콩나물 무침이었다고 해요. 그게 뭐라고? 그런데 그게 전부였어요. 반찬 하나 더 올려주는 것도 그걸로 두 사람 사이에 말이 필요 없어진 거죠. 1976년 가을에 둘이 혼인신고를 했어요. 예식장 같은 건 없었고 조선소 동료 서너 명이 소주 한 병 돌려 마신 게 결혼식이었다고 해요. 정수 씨가 그날 순희 씨 손을 잡고 뭐라고 했냐면 돈 많이 벌어서 영천에 집 짓겠다고 했대요. 그때 정수 씨 눈은 이미 왼쪽이 흐릿해지기 시작한 뒤였거든요. 말 안 했어요. 아내한테도 동료한테도 누구한테도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말하셨을까요?
26에 결혼한 남자가, 이제 막 가정을 꾸린 남자가 내 눈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순간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병원에 가야 하고, 일을 쉬어야 하고, 쉬면 돈이 끊기고, 돈이 끊기면 영천의 집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수 씨가 선택한 건 침묵이었어요. 눈을 좀 더 자주 깜빡이는 것, 마스크를 좀 더 꽉 누르는 것, 작업이 끝나고 숙소에 돌아와서 젖은 수건을 눈에 올리는 것, 그게 정수 씨의 치료법이었죠. 순희 씨는 몰랐을까요? 그 시절 조선소에서 일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소리. 조선소의 소리가 잠을 자도 안 지워졌다는 거예요. 쇠를 때리는 소리,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 크레인이 철판을 옮기는 소리. 그게 하루 종일 울렸는데 퇴근하고 나서도 귓속에서 그 소리가 계속됐다는 거죠. 정수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정수 씨한테는 소리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어둠이었거든요. 밤이 되면 시야가 더 좁아졌대요. 처음에는 왼쪽 눈만 그랬는데 2년차 지나면서 오른쪽도 흐릿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로등 불빛이 번져 보이고 아내 얼굴이 윤곽만 보이는 날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도 아침이 되면 괜찮아졌어요. 낮에는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참 이상한 게요. 천천히 나빠지는 건 잘 못 느끼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세상이 흐려지는 건데 그 조금이 쌓이고 쌓여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가는 거예요. 정수 씨가 그 지점을 넘어간 게 78년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편지. 정수 씨가 편지를 쓴 건 바로 그 겨울이었거든요. 78년 12월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조선소 야간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정수 씨가 잠을 자지 않고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대요. 순희 씨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방에서는 첫째 아이 그때 돌을 막 지난 딸아이의 숨소리가 들렸겠죠. 정수 씨가 서랍에서 볼펜을 꺼냈어요. 종이는 회사에서 가져온 작업 보고서 뒷면이었다고 해요. 거기에 뭘 적었냐면요. 여기서 잠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이런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감동적인 고백,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런 거. 그런데 정수 씨가 적은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일 저녁은 된장찌개 해주면 좋겠다. 두부 넣고, 감자도 넣고, 애기 이유식은 호박죽이 낫겠다. 호박 없으면 고구마도 괜찮다. 그게 전부였어요. 작업 보고서 뒷면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저녁 메뉴를 적은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가슴이 아프냐면요. 정수 씨가 그 편지를 쓸 때 볼펜을 눈에 바짝 갖다 대고 썼다는 걸 알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글씨가 삐뚤어진 게 손이 떨려서가 아니라 잘 안 보여서였던 거죠. 눈이 나빠지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곧 못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남자가 적은 건 유서도 아니고 고백도 아니고 내일 저녁 메뉴였어요. 여러분이라면 뭘 적으셨을까요? 정수 씨는 그 편지를 작업복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내한테 주려고 쓴 건지 아니면 그냥 쓰고 싶어서 쓴 건지는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는 거기 들어간 채로 50년을 보내게 되는 거죠. 다음 날도 정수 씨는 출근했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스크를 쓰고 불꽃을 만들었고, 쉬는 시간에 눈을 깜빡였고, 퇴근하면 젖은 수건을 눈에 올렸어요. 순희 씨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두부를 넣고, 감자도 넣고, 아이한테는 호박죽을 짠줬고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79년 봄이 되면서 정수 씨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작업 중에 용접선을 놓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동료들이 먼저 눈치를 챘죠. 반장이 정수 씨를 불러서 요즘 컨디션이 안 좋은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정수 씨가 뭐라고 했냐면 어젯밤에
잠을 못 잤다고 한 거예요. 거짓말이었죠. 그 거짓말을 석 달을 더했어요. 잠을 못 잤다. 감기 기운이 있다. 어깨가 좀 아프다. 눈 이야기는 절대 안 했어요. 눈이 문제라고 하면 용접을 못하게 되니까. 용접을 못하면 돈을 못 버니까. 돈을 못 벌면 영천의 집은 없어지니까. 순희 씨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순희 씨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남편이 밤에 화장실을 가면서 문틀에 어깨를 부딪히는 횟수가 점점 늘었다고. 그리고 딸아이를 안을 때 눈이 아니라 손으로 먼저 아이의 얼굴을 더듬었다고. 순희 씨도 말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아마 같은 이유였을 거예요. 말하는 순간 그 집이 무너지니까. 남편의 자존심이, 두 사람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 균형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고가 났어요. 79년 여름 제3도크에서 대형 선박 블록 용접 작업 중이었는데 정수 씨가 용접 위치를 잘못 잡은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선이 겹쳐 보였던 거죠. 용접봉이 미끄러지면서 옆에 있던 가스관에 불꽃이 튀었고 작은 화재가 났어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정수 씨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마스크가 벗겨졌고 아크 불빛을 맨눈으로 직접 받았어요. 그날 밤 정수 씨 눈은 완전히 다쳤어요. 각막 화상이었대요. 의무실에서 눈을 씻기고 안대를 감아줬는데 의무실 직원이 이건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때서야 조선소에서는 정수 씨를 울산 시내 안과로 보냈고 거기서 나온 진단이 양쪽 눈 모두 전기성 안염에 의한 각막 혼탁. 왼쪽은 이미 시력의 80%가 손실된 상태였고 오른쪽도 절반 가까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의사가 물었대요.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닌데 왜 이제야 왔냐고. 정수 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하는 게 있어요. 그 시절 산업재해라는 개념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70년대 한국 조선소에서 노동자가 다치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산재 처리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회사에서 치료비 일부를 대주고 일을 못하게 되면 퇴직금 조금 쥐어주고 내보내는 게 전부였죠. 정수 씨처럼 천천히 시력을 잃어간 경우는 더 애매했어요. 어느 시점에 다친 건지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매일 조금씩 수년에 걸쳐서 나빠진 건데 그걸 누가 산재로 인정해 주겠어요. 정수 씨는 한 달간 치료를 받고 다시 조선소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용접 자리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와 있었죠. 반장이 정수 씨를 보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다른 부서로 가보라고 했대요. 정수 씨가 배정받은 건 자재 정리 업무였어요. 월급이 절반으로 줄었고요. 그날 저녁 정수 씨가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순희 씨가 된장찌개를 내놓았대요. 두부 넣고 감자 넣은. 정수 씨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는데 순희 씨가 왜 안 먹냐고 물으니까 배가 안 고프다고만 했어요. 국물에 비친 자기 얼굴이 안 보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하신 분 계세요? 왜 이 사람은 끝까지 말을 안 했을까? 아내한테라도 병원에라도 누구한테라도 솔직하게 말했으면 됐을 텐데. 그런데요, 그 시절 남자들한테 아프다는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면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70년대 경상도 시골에서 자란 남자가 배운 건 두 가지였거든요. 일하는 것, 그리고 참는 것. 아프다고 말하는 건 그 두 가지를 다 포기하는 거였어요. 가장이라는 이름은 그런 거였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면 쓸모가 없어지고 쓸모가 없어지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정수 씨가 지킨 건 눈이 아니라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존심이 결국 눈을 가져간 거죠. 1980년이 되면서 정수 씨의 시력은 거의 남지 않았어요. 빛과 어둠은 구분할 수 있었지만 사물의 형태를 알아보는 건
불가능해진 거죠. 자재 정리 업무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조선소에서 나왔어요. 퇴직금은 쌀 30 가마니값 정도였대요. 32살이었어요. 앞이 안 보이는 32살 남자와 28살 아내, 그리고 네 살배기 딸. 조선소를 나오던 날 정수 씨가 정문까지 걸어가는데 동료 하나가 어깨를 잡아줬대요. 정수 씨가 그 손을 뿌리쳤다고 해요. 혼자 걸을 수 있다고. 그런데 정문을 나서자마자 연석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졌는데 일어나면서 바지를 털고는 뒤도 안 돌아봤대요. 뒤를 돌아봤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쩌면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었을 수도 있어요. 돌아보면 6년 동안 자기 눈을 갉아먹은 그 불꽃들이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을 테니까. 순희 씨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다듬고 낮에는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하루에 3군데를 돌았던 거예요. 정수 씨는 집에 있었어요. 앞이 안 보이는 남자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라디오를 듣는 것, 딸아이 숨소리를 듣는 것, 아내가 돌아오는 발소리를 구분하는 것. 순희 씨 발소리는 밤 11시쯤 현관에서 들렸대요. 슬리퍼를 끄는 소리가 점점 느려지는 걸 정수 씨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순희 씨가 들어오면 정수 씨는 이미 잠든 척하고 있었거든요. 왜 잠든 척 했냐면 아내가 돌아왔을 때 깨어있으면 아내가 미안해하니까 자기 때문에 이렇게 일한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지만 말로 확인하는 순간 그 무게를 둘 다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정수 씨 딸 정은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이 아이가 나중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 기억 중에 가장 선명한 게 뭐냐고 물으니까 아버지 손이라고 했대요. 눈이 안 보이니까 아버지가 늘 손으로 자기 얼굴을 만졌는데 그 손이 거칠고 딱딱했는데 만지는 건 아주 조심스러웠다고 마치 깨질까봐 무서운 것처럼 그 손, 수천 톤짜리 배를 이어 붙이던 손이 내 살배기 딸의 볼을 만지는 데는 떨렸던 거예요. 시간이 흘렀어요. 많이 흘렀어요. 정수 씨 가족은 울산을 떠나 영천으로 돌아갔어요. 집을 짓지는 못했지만 어머니가 계신 낡은 집으로 돌아간 거죠. 정수 씨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만 순희 씨가 훗날한 이야기로는 어머니가 아들의 눈을 들여다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서 밥을 차리셨대요.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 말이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정수 씨는 영천에서 30년을 더 살았어요. 시각장애 판정을 받고 나중에야 산재로 일부 인정을 받았지만 보상은 미미했죠. 순희 씨가 가장 역할을 했고 정은이는 자라서 간호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버지가 앞을 못 보는 집에서 자란 아이는 어떤 어른이 될까? 정은이는 어릴 때부터 집안의 물건 위치를 바꾸지 않았대요. 신발장 옆에 우산, 식탁 아래 슬리퍼, 화장실 문 옆에 수건. 한 번 정해진 자리를 절대 안 움직였어요. 학교 다녀와서 가방을 아무데나 던져놓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왜냐면 아버지가 걸려 넘어지니까. 정은이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동선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으면 정은이는 편찮으시다고만 했대요. 장애라는 말을 왜 안 했을까요? 아마 아버지가 그 말을 싫어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일 거예요. 정수 씨는 자기 앞에서 장애라는 단어가 나오면 입을 다물어 버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정은이가 간호대에 간 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왜 간호사가 되었냐고요. 나중에 정은이가 말하기를 아버지 눈을 고치고 싶어서 의료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의대는 형편이 안 돼서 간호대에 갔다고. 그런데 간호사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눈은 고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다는 걸. 각막 혼탁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식을 한다 해도 시신경 자체가
이미 위축된 상태라는 걸.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정은이가 병원 화장실에서 한참을 있었대요. 동료가 문 밖에서 괜찮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안 했다고 해요. 나올 때 아무렇지 않은 척 했겠죠. 세수를 하고 나왔을 거예요. 눈이 부은 게 티나지 않게 아버지의 딸이니까 참는 법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은이가 참지 못한 날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정수 씨 환갑잔치 때였는데 가족끼리만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정수 씨가 케이크 촛불을 불어야 하는데 촛불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순희 씨가 정수 씨 손을 잡고 케이크 쪽으로 가져갔어요. 정수 씨가 후하고 불었는데 방향이 틀어져서 촛불이 안 꺼진 거예요. 다시 불고 또 안 꺼지고 세 번째에 겨우 꺼졌는데 정은이가 그 장면을 보다가 식당 밖으로 나가버렸대요. 밖에서 정은이가 울었어요. 소리 없이. 아버지가 촛불의 위치를 모른다는 것. 그 당연한 사실이 환갑잔치라는 자리에서 이렇게 무력하게 드러나는 걸 보는 게 정은이한테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2024년 가을이에요. 정수 씨 나이 76. 순희 씨가 집 정리를 하다가 장롱 깊숙이 넣어둔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정수 씨가 조선소 다닐 때 입던 작업복이 접혀 있었는데 50년 된 천이 누렇게 발해 있었죠. 순희 씨가 왜 그걸 버리지 않고 가져왔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작업복 왼쪽 가슴 주머니에서 종이가 하나 나왔어요. 4번 접혀 있었고 펼치니까 작업 보고서 양식 뒷면이었죠. 거기에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내일 저녁은 된장찌개 해주면 좋겠다. 두부 넣고 감자도 넣고 애기 이유식은 호박죽이 낫겠다. 호박 없으면 고구마도 괜찮다. 순희 씨가 그걸 읽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대요. 옆방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던 정수 씨한테 가서 이게 뭐냐고 물었는데 정수 씨는 무슨 종이냐고 되물었대요. 순희 씨가 읽어줬어요. 된장찌개, 두부, 감자, 호박죽. 정수 씨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말한 게 그거 라고 했대요. 그거가 뭐냐고 순희 씨가 다시 물으니까요. 정수 씨가 말하기를 눈이 아직 보일 때 쓴 거라고. 마지막으로 글씨를 쓸 수 있을 때 뭘 적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먹고 싶은 거 적었다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멈춰야 할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시력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쓴 글이 된장찌개 레시피라는 게요. 처음에는 우습게 들릴 수도 있어요. 유서도 아니고 편지도 아니고 저녁 메뉴라니.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이 남자한테 된장찌개가 뭐였겠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내가 차려준 밥상에서 김이 오르던 거, 두부를 건져 먹으면서 딸아이가 옹알이 하는 걸 보는 거, 감자가 잘 익었네 하면서 아내랑 눈을 마주치는 거. 된장찌개는 메뉴가 아니라 풍경이었던 거예요. 눈이 감기기 전에 그 풍경을 마지막으로 붙잡아 두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 종이를 아내한테 주지 않은 것도요. 이 사람은 차마 전달을 못한 게 아니라 쓰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을 수 있어요.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것, 볼펜 끝이 종이 위에서 움직이는 걸 눈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 그 마지막 순간을 된장찌개라는 가장 평범한 것으로 채운 거예요.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걸 이 남자는 알고 있었던 거죠.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만 정은이가 이 편지를 본 건 설날에 부모님 집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보여줬는데 정은이가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대요. 아버지 글씨를 처음 본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눈을 잃은 게 자기가 4살 때니까 아버지가 글씨 쓰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삐뚤삐뚤하지만 또박또박 쓰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는 그 글씨가 정은이한테는 아버지의 얼굴 같은 거였을 거예요. 정은이가 아버지한테 가서 물었어요. 아버지, 그때 진짜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냐고. 정수 씨가 뭐라고 했냐면 몰랐다고. 내일이면 또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혹시 안 보이면 아쉬울 것 같아서
뭐라도 적어두고 싶었다고.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는데요. 그때 네 얼굴을 그릴 걸 그랬다고. 정수 씨는 지금도 영천에서 살고 있어요. 76의 시각장애인 남자로 50년째 앞이 안 보이는 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순희 씨는 여전히 옆에 있고 된장찌개는 여전히 그 집 저녁 식탁에 오르고 있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요. 이제는 정수 씨가 직접 두부를 손으로 잘라 넣는데요. 눈 대신 손으로, 칼 대신 손으로 네모반 듯 하지는 않지만 된장찌개에 두부가 네모반 듯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 작업 보고서 뒷면에 적힌 편지는 지금 정은이네 집에 있어요. 액자에 넣어서 부엌 벽에 걸어뒀대요. 정은이 남편이 그게 뭐냐고 물었을 때 정은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버지의 마지막 그림이라고. 글씨인데 그림이라고 한 거예요. 볼펜으로 쓴 된장찌개가 눈이 기억하는 마지막 풍경이 50년을 접혀 있다가 펼쳐진 거니까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024년에 한국 조선소 산재 사망자 수가 공식적으로 집계되기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정수 씨처럼 천천히 몸이 망가진 사람들은 그 숫자에 잡히지 않아요. 죽지 않았으니까요. 눈이 멀고 폐가 굽고 귀가 안 들리게 된 사람들은 사고가 아니라 시간이 부순 거라서 통계 어디에도 이름이 없어요. 정수 씨의 이름도 어디에도 없었어요. 50년 동안.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되셨잖아요. 작업 보고서 뒷면에 된장찌개를 적은 남자가 있었다는 걸, 시력을 잃기 전 마지막 밤에 유서 대신 저녁 메뉴를 쓴 남자가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남자의 아내는 50년 동안 그 된장찌개를 끓여왔다는 걸. 어떤 사랑은 말이 아니라 국물 속에 있는 거예요. 두부 넣고 감자 넣고 매일 같은 자리에서 김이 오르는 것. 그게 이 사람들의 편지였어요. 50년짜리.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